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침체 예보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예보는 그냥 예보로 끝나는 게 맞죠. 근데 뭐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등등의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걱정거리를 떠안은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매도하기 바쁜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런 시기가 과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인가, 또는 뭐 이대로 그냥 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고요. 자, 상반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펀드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 펀드 수익률이 아주 처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네, 해외 쪽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은 네,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 같은 경우는 약 85% 정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자, 뭐 상반기는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대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동학개미들은 마이너스 31%, 서학개미들은 마이너스 46%, 두 개를 섞어하신 분들은 네, 적어도 40% 정도의 네, 계좌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상황들, 더 이상 못 참겠다, 지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계좌를 방치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더운 건 당연하긴 한데, 또 너무 도가 지나치면 네, 또 여기서 짜증이 솟구치게 되죠. 자,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고 나면 떨어지는 거 뭐 당연하긴 한데, 또 고평가됐으면은 뭐 주가가 좀 내려가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또 너무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네, 짜증이 앞서게 되고 네, 실망감이 많이 앞서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4일날이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이 미국 증시는 또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 생각되는데, 이번 주 증시가 녹록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침체 예보만 가득하다는 얘기죠.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의 우려감에 대해서 휘말려들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 지표와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이제 녹록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월가가 침체를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뉴욕 증시 대표 주가 지수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투자자들에게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실업률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고용, 그리고 실업 청구 수당, 그 다음에 PMI 지표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날 주가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주일간, 주간 그 지표는 일단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전부 다 떨어졌죠? 다 하락한 모습이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떨어졌다라는 상황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침체 우려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다, 뭐 그런 식의 느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어떤 기관 쪽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또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워싱턴 DC 정가에서도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네, 라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미국 경제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음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경제가 연착륙과 경착륙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중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이제 CRS가 발표를 했는데, 이 CRS가 이제 의회 조사국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걸 발표를 했는데, 지금 물가 압력을 상당 부분
신속하게 없애려면 실업률에 대한 상승이 따르기 때문에 연착륙은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50년대 이후에 모든 경기 후퇴의 경향을 분석해본 결과 지금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경우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더 자주 나왔었다. 즉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경착륙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더블딥의 경기 후퇴가 나올 수 있다. 즉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본다라면 이런 얘기죠.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 이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압박감이 심해지게 되고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실적이 악화된다라면 투자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업자들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그런 경착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저평가 뭐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떨어졌던 부분을 이제 회복해 나가고 있던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더블딥이라는 경기 후퇴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블딥은 자주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악재보다 더 강력한 악재가 나온다거나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일어나긴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경우들은 최근에 본 적은 없었죠. 한 3, 40년 안에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블딥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 더블딥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증시가 이제 태어난 이후에 더블딥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더블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상당한 충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 누구도 더블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더블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연준에서는 지금 이러한 더블딥이 물가를 잡기 위하여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내 증시도 그다지 좋을 수는 없겠죠. 네. 이번 주 증시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같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NH투자증권에서는 2260에서 2400포인트를 이번 주 포지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00포인트를 좀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2260 정도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12개월 지금 선행 주가 수익률, 즉 퍼는 8.8배, 그리고 코스피 12개월 그 순자산 비율 PBR은 0.87배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 국면에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퍼라는 부분들은 이익분의 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뭐 주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퍼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 내용이 되는데 이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익도 같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현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는 6월 중순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2분기는 종료가 됐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이 실적 시즌에서 이제 추가 하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안 좋게 전망이 되게 되면 주가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요, 뉴스를 어떤 것을 살펴봐도 전부 다 나쁜 얘기밖에 없습니다. 누구가 손실이 이만큼 났네, 뭐가 어떻게 됐네, 뭐 큰일이 났네,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죠. 좋은 얘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히려 바닥에 근접했을 때 나타나는 얘기들이라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그래, 이 정도라면은 뭐 바닥점이 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라고 생각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더 큰 무언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많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털든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신용잔고가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또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아직 물량이 덜 나온 것이다라는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까지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더 주가를 압박할 수도 있는 상태.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신용 담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140%의 증거금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를 통보하게 되고 반대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더 위험 구간까지 들어가더라도 너희들 안 팔아도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것을 나중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 잠재되어 있었던 물량들까지 한꺼번에 다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를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지 않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당장 반대 매매 당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벌고서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더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완화하기 위해서 증거금 비율을 어떻게 뭐 유예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매도를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현재 더 여기서 주가 내려가게 되면 진짜 공매도 그때 가서 멈추는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매를 해버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요거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해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개인들 입장에서는 네, 주식을 털어내는 것이 네, 마음에 안 든다. 네, 더 지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같은 개인 투자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개인들 물량이 많이 털어져 나가야지 그 시장이 바닥이 올 텐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에서는 계속 낙제가 나오고 개인들은 버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네, 이번 주 초는 일단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음 주 만기일, 그 다음에 다음 13일 날이 이제 CPI 지표, 물가지표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지표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부담될 거 없고요. 고용지표라든지 뭐 그 다음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빠지진 않았기 때문에요. 별다른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런 연설이나 발언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될 수 있겠지만 당장은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번 주는 네, 조금 편안하게 좀 반등을 좀 노려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주식 채권의 약세, 상반기 펀드 수익률이 매우 처참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연초입니다. 이번 연도요. 상반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23.74%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인덱스 주식펀드는 25%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죠. 즉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20%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펀드보다 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저 마이너스 손실률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네, 이 수수료를 또 띄어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 이것 띄워주고 저것 띄워주고 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주식 펀드 같은데 이 펀드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네,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자, 액티브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20% 정도밖에 안 빠졌다. 네, 마이너스 20%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올해 어느 정도까지 버티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마이너스 20% 안쪽이면 잘하시는 거예요. 펀드보다 잘하는 겁니다. 이 펀드가 누굽니까? 네,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 국내 종목들 다 분석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 펀드인데 이 펀드 수익률보다 여러분들이 잘 나왔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증권사에다가 펀드를 맡기실 이유가 없겠죠.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6월달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30%씩 빠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들여다보셨을 때 마이너스 20% 넘어가지 않았다면 잘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자, 지금 마이너스 16%가 평균인데 러시아는 마이너스 60% 정도 까였고요.
북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1%, 유럽은 마이너스 15%, 일본이 마이너스 8%, 중국이 마이너스 7%. 아시아 쪽이 조금 더 나은 편이네요. 그래서 미국 쪽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채권도 손실이고요. 지금 뭐 채권, 주식, 뭐 전부 다 해외 주식 전부 다 손실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ETF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연초에 수익률 집계 가능한 그런 531개 ETF 가운데 85% 정도에 해당하는 449개가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했다. 그러니까 ETF 사도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다 떨어진 거고 다 박살난 거고 다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 좀 된 거죠. 이런 상태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 펀드도 못 믿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존리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 왜냐면 이제 존리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메리츠 증권의 대표를 계속 지금 8년 넘게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차명 계좌 의혹이 나오면서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뭐 물론 아니라는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다라는 것은 약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신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깎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드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산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테고요. 또 펀드에서도 이탈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관 쪽은 이제 투신 쪽 물량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환매를 원하게 되면 그쪽에서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기관 쪽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기관들의 어떤 그 매수가 들어와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런 비슷한 상황들이 언제 있었냐면요. 2009년도 초반 막 이제 상승을 준비하던 그런 시기에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펀드의 손실률도 굉장히 컸고 주식의 손실률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뭘 던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유동성을 끊어내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똑같이 나온 상태에서도 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지금처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난 신용잔고부터 시작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연정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처참한 수익률을 보인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는 마이너스 30%, 서학개미는 마이너스 46%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은 또 여러분들 마이너스 30% 안쪽에 계좌를 들고 있으면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서학개미들, 즉 해외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46%인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테슬라나 이런 쪽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부담이 좀 커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쪽 먼저 보게 되시면은요, 뭐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인데 얘도 손실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손실이 나온 게 카카오예요.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50.93%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40%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8%로 그중에서 가장 양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가 싶기는 한데 요거는 지금 또 이제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뭐 LG전자도 30%대, 삼성전기도 30%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이들 하락을 했고 평균적으로 지금 30%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4.9%로 가장 양호한 부분인데 요거 제거하고 나면은요 손실률이 마이너스 한 35% 정도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에서 손실률이 가장 컸고 이 정도 빠졌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대형주들이 30% 정도씩 빠지면은요 거의 대부분 조정 끝났다 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그 다음에 서학개미들 살펴보게 되면 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45%.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네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35%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QQQ, 네, QQQ ETF, 이거를 많이들 샀는데, 마이너스 85%요. 그 다음에, 이거 더 말할 게 없는데요. 네.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많이 산 건데, 마이너스 82%,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0%, 애플이 마이너스 20%, 알파벳이 마이너스 25%,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2%, 그다음에 좀 나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놓은 종목군들 위주로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물론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해외 투자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답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아무튼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간에 손실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게 됐을 경우에 대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을 놔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죠. 아니면은, 떨어질 때마다 더 사고 더 사다가 이제 상황이 악화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어떻게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단박에 올려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좀 해줘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해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 쪽은 어차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좀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해외 쪽 주식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반등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호재들이 나타나서 막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워낙에 고평가되었다는 느낌도 좀 있고요.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 받게 된다면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총 상위 종목들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사긴 했어도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물량을 떨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흔들어대는데, 그 흔들어지는 모습들이 시총 상이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근간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약간의 테마성 재료를 통해 가지고요, 네, 저 밑에 있었던 종목들이 시총을 키우고 올라왔었다라고 한다라면 걔네들은 일단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 이쪽으로 제거를 해놓고 나서 대응하시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글쎄요, 당분간은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반등이 빨리 진행이 되면 또 마이너스 30% 정도야 금방 극복이 되는 거지만, 반등이 천천히 진행된다라면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는 버텨내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탈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들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계속 털어내기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세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그지 같은 내용들이네요. 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 자체가 거지 같네요. 사람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침체 예보만 가득한 시장. 어디를 둘러봐도 나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말 동안에 괴롭겠죠.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다 팔아버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실 텐데, 예보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무시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너무 휘둘려도 안 되겠죠. 그리고 주식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참으셨다라면 이렇게 악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이때가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반기 펀드 수익률,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괜찮으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위로는 안 되겠죠.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 안쪽만 기록하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20% 안쪽의 계좌를 갖고 있다라면, 증권사에 있는 그 유능한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주식 운용자, 이런 분들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희망이 좀 있겠죠. 그리고 걔네들도 이제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걔네들보다 조금 덜 잃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더 빠르게 수익이 나오게 될 테고요. 안전하게 원금 회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좋아지려면 뭐 강력한 재료가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해외 주식보다도 국내 주식에 조금 더 집중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집단으로 미치고 한 명씩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대중의 일원이 되면 변하게 된다. 더 경솔해지고 충동적이며 리더를 애타게 찾고 또 지성 대신 감성에 반응을 하게 된다. 특히 집단의 리더에 대한 충성은 맹목적이며 추세를 믿으면 포지션을 다 잃을 때까지 유지를 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 종목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을 경우에 큰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집단으로 미쳐있을 때는 여러분들 뭐 가끔씩 유튜브 댓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쳐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가더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무조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또 때가 늦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또 한번 경험하고 넘어가시면 좋긴 좋은데 글쎄요 뭐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에서 좀 부담을 계속 가져가고 또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들을 내리시는 거 보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주가 다 내린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내고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도외시하고요 그냥 특정 종목에만 특정 테마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을 조금 넓게 보시고요 계좌를 넉넉하게 펼쳐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자,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축 처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힘내시고요. 네,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쉬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주가 상승 흐름 기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바닥에서 반등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투자의 덕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자, 조금 이따가 무료방송 진행되죠? 9시부터 무방 진행되니까 또 오셔가지고요. 월요일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